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장관급 내각 인사 17명을 대거 지명했습니다. 조각 작업을 늦출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뤄진 속전속결 1기 내각 임명 평가해보겠고요. 네, 또 추경과 총리 인준안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서 첫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대통령과 기자들이 둘러앉아서 진행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보통 역대 대통령들 보면 취임 100일 전후에 진행했던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어떤 배경일까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빠른 시기에 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의지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전 정부에서 살펴보게 되면 100일 동안의 그런 초기 정부를 진행을 한 다음에 그런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소통을 강조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타운홀 미팅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쌍방향 대화와 그런 참여를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계곡 정비 사업이라든가 각종 현안에 대해서 타운홀 미팅 방식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최근에는 광주에서도 130여 분간 있었던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한 대화와 참여 방식의 그런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기자회견 시기와 방식에 대한 의견 어떠실까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 관리에 매우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 청문회 관련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8억이나 되는 의혹이 있지만 거기서 단 1원도 해명되지 않은 맹탄 인사청문회가 됐었고요. 지금 곧 이어서 바로 발표했었던 여러 명의 인사청문 후보자들 지명이 있었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논란이 있는 인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식 문제도 있고요. 또 자격 논란 이런 등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인사청문을 하게 되면은 아마 굉장히 시선이 쏠릴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인사 내각의 개각에 시선이 쏠리는 것을 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본인이 일찌감치 나서가지고 시선을 본인한테 집중을 시키면서 또 국민한테 소통하는 이미지를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좀 뒤에서 다루겠지만 지지율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정 지지율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포석으로 좀 일찌감치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국정 지지율 말씀해 주셨으니까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59.7%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0.4%포인트 오른 수치고요. 또 다음으로 정당 지지도 조사도 볼까요? 민주당 지지율이 50.6%, 국민의힘은 3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초기에 보였던 소통의 모습이라든가 민생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모습이죠. 민주당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꼭 민주당 지지자들만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민주 진보 진영이라든가 각 진영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고 기대를 하다 보니 그러한 지지율이 더욱더 높게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전보다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대선이 지금 끝난 지가 거의 한 달가량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쇄신 없고 사과하지 않고 반성 없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아마 많은 보수 지지층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도 이 여론조사 흐름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할까요? 저는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사청문회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의혹이 많아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첫 외교 무대에서 등장도 했었습니다. G7에 참석하기도 했었지만 결국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대통령께서 썩 그렇게 국정 운영을 잘한다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거 어떻게 이해되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보수 우파
이쪽에서 지금 여론조사할 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제대로 이제 응답하지 않는 이런 비율이 높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연스럽게 보수파는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지도 않고 또 뉴스도 보지 않고 실망한 또 상실감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답자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 포집을 할 때 민주당 측 응답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온 게 아니겠는가. 물론 실제 높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보다는 좀 더 높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속도로 1기 내각 인선 작업을 마무리해 가고 있는데 19개 부처 가운데 17명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중용된 게 좀 눈에 띄는데 이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굉장히 빠른 시기에 내각 구성을 거의 사실상 마무리해가고 있는데 예.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조기에 신속한 국정 안정에 대한 그러한 의지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으로 인해서 사실상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성을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속도전을 내듯이 이번 인선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정치인들이 다수가 입각을 하게 되는 계기는 어떻게 보면 이번 그 1기 내각을 통해서 국정에 대한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석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이 그 각 부처의 수장을 맡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지와 그런 이 민주당 정부가 바라고 있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부처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정치인들이 다수 입각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예, 대변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이 지금 임명됐거든요. 네. 총 7명인데 김민수 후보 포함하면 총 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통령실에 지금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 총 12명이 이재명 정권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건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은 가장 높은 현역 의원들의 참여율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제 국가인데 이렇게 내각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여한다는 거 혹시 의원 내각제로 뭔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 제도를 좀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는 한 손에는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한 손에는 입법부를 장악하는 양손에 행정부와 입법부를 다 장악하려는 그도 의도가 아니겠는가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지금 대선 후보 시절에 자주 했던 말이 뭐냐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전문가보다는요 측근들 을 주로 이제 내각으로 지금 임명했단 말이에요. 지명했단 네. 말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준비가 덜 돼 있고 인재풀이 좁은 게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가장 큰 포인트는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국세청장 이 주요 사정기관이 전부 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정 전국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좀 깔린 인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지명된 후보자 중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정성호 의원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몸이 상당하던데. 정성호 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역도부장을 맡았을 정도로 예. 원래 웨이트 트레이닝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진이 화제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도 그렇게 꾸준하게 몸을 관리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라도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얘기는 좀 가볍게 여쭤보는 건데 저렇게 몸이 좋다 보니까 뭐 3대 500 칠 것 같다, 혹은 싸우면 질 자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자기 몸 관리 잘한 건 보기 좋죠. 근데 예. 저 연세가 있으시고 오선을 했으니까 얼마나 뭐 의정 활동 오래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비해서 또 이재명 대통령보다 나이가 몇 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저렇게 근육이 많은 거는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자 지금 저렇게 보기 좋은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모신다 해서 우리 국민들 좋아할까요? 근데 그것도 별개의 문제죠. 법무부 장관으로 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저는 지금 정성호 이제 의원이 법무부 장관 가는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미션을 띠고 법무부 장관 가는 게 아니겠는가라고 좀 우려가 되고요. 또한 예. 실제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그 검사들을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네.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지는 입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검찰총장만 징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법무부 장관이 혹시 민주당 인사라든가 또는 대통령 관련된 수사를 하려 그러면은 직접 징계해서 맡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사석에서 이런 말 했다고 그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현역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 가는 거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겠는가 대단히 우려가 됩니다. 예, 앞으로 법무장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을 주도할 투톱에 지금 이야기한 오선 정성호 의원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상태고요. 이와 함께 검찰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검찰 야당을 설득을 하면서도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 자리에 이 두 사람이 적임자라고 판단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가장 적합한 인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호 의원의 경우에는 5선 의원으로서 여야 모두 공히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요. 국회 내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정도로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와 인연도 굉장히 깊죠. 38년 지기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분이고요.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야와 함께 소통하면서 당정과 협력하면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봉욱 수석의 경우에는 이전의 수석도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봉욱 수석의 경우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올랐을 정도로 검찰 내에서도 신망과 인망이 두터운 분으로 알려져 있죠. 능력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개혁의 그런 선봉에 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봉욱 수석의 경우에는 검찰 내부 사정을 잘 다독이면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으면서 두 후보 모두 다 적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로드맵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성호 지명자 그리고 봉욱 수석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될까요? 두 분 다 검찰 개혁보다는요 검찰 통제에 더 방점이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석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재판들을 전부 다 공소 취소함으로써 한 방에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봉욱 이제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검찰 인사가 민정수석이 될 뻔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검찰 인사가 이제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상주하는 검찰 통제 컨트롤 타워를 곁에 두고 싶어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거죠. 또 아들도 도박장을 2억 3천만이 어디서 났느냐 이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 말로는 물론 검찰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집권당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행정부인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을 개혁하기보다는 통제하는 데 좀 더 방점을 둔 인사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 좀 아울러 좀 더 말씀드리면 예. 윤호중 의원이 지금 행안부 장관으로 후보자 됐지 않습니까?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가 됐고 윤호중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제 후보자 됐는데 이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인사로 좀 비춰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지역구가 경기도 수도권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수도권에 지금 김동연 도지사가 있는데 김동연 도지사 대신에 이 두 분 중에 한 명을 경기도지사로 내세우기 위한 경력 관리용으로 이 장관 자리를 또 한 번 준 게 아니겠는가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준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또 추경에 대한 대치도 여야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마음대로 일정을 다 정합니다.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민생 방해 세력과의 전면전, 민생 전면전을 선언합니다. 내란 동조, 민생 방해 세력과의 원칙 없는 협상과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추경에 대한 얘기 먼저 대변인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대 쟁점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놓고 대립이 계속됐는데 시급성이랑 방식을 두고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소비 쿠폰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당선 사례금을 전 국민에게 뿌리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봅니다. 예. 지금 소비 쿠폰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하고 봤을 때 경기 부양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현금을 뿌리겠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어떤 경기 부양 목적보다는 대통령 당선을 스스로 축하하는 그런 축하금의 성격이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또는 명분으로 해서 또 소비 쿠폰을 뿌리고 이런 식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또는 선거를 앞두고 있거나 또는 본인이 축하할 일이 있을 경우 그럴 때마다 소비 쿠폰을 이렇게 전 국민에 뿌리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으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에서 국민 길들이기 했던 그런 포퓰리즘 예산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이 지금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국가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국가 부채 비율 얼마냐 물었더니 그걸 제대로 답 못했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지금 정부에서는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인사들이 많은데 지금 내년 되면 50%가 넘어가는 게 확정적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후세대와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 그 다 누가 갚습니까? 청년들이 일해서 세금으로 다 갚아야 되거든요. 지금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 내는 거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당연히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거지만 적정한 선인데 그 부담이 점점 높아지는 세금을 내야 하는 몫이 점점 커지는 이런 정부의 확대 재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어떠실까요? 소비 진작이 없이는 내수 회복이라든가 고용 안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추경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30조 추경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온누리 상품권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에요. 직접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차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편 지원에 대해서 반발을 하셔서 그 부분도 이미 일부분 선별 지원 형식으로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기에 시급하게 필요한 이런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기 지급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래 세대에 대한 자원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 아니야. 미래 세대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산 자체가 30조에 불과합니다.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예산 1년 예산이 600조가 훨씬 넘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 세수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이 미래 세대에게 곧바로 전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조기에 이러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기에 집행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별도로 김민석 국민청문회를 마련해서 이 배추 농사 그 말을 겨냥해서 배추 18포기 쌓아놓고서 지명 철회를 압박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합의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역대 어느 국무총리 후보도 이렇게 혐의가 많고 의혹이 많은 후보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는요, 이제 전입 신고만 제대로 안 했어도 이거는 국무총리 낙마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불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려 13억이나 썼다 그러는데 그중에 8억이 근거가 없는 돈을 받아서 썼다라는 게 지금 정황상 알려지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났는지 입증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때웁니다. 그러면서 자료는 하나도 내지 않습니다.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습니다. 내 말이 곧 성경님 말씀이니 내 말 믿으라라는 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는 국무총리라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역량과 그다음 도덕성을 검증할 자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없는 검증은 말이 되지 않는다. 또 하나 금배추 논란 같은 경우는요. 이미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강신성 씨로부터 매달 450만 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배추 얘기가 강신성 씨도 없었고 김민석 당시 피고인도 없었습니다. 그때 본인이 정말로 배추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금이라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유죄를 안 받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1, 2, 30 내내
배추액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나서 배추 수익급이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또 장모한테 캥거루족으로 이제 생활하면서 사실상 2억씩 받았다는 거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고요. 나이가 60인데 장모한테 캥거루족이 웬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에도 본인은 주소지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한 주소지로만 활용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무려 20차례에 거쳐서 7억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범행 장소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서 살거나 또는 그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이용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뻔뻔하게 인사청문회 이틀에 거쳐서 모두 다 주소지를 옮겨놔서 우편물 수령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명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해명이 전혀 되지 않는 후보자를 국무총리 앉힌다 그러면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들의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국무총리의 지휘를 따르겠습니까? 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에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3일에 총리 인준을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인데 지금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난 이틀간의 청문회를 두고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별도의 국민 청문회까지 연 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 국민 청문회를 사실상 지난 인사청문회 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지난 인사청문회 이틀간의 과정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셨습니다. 만약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한다면 지금 각종 보도로 나와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그런 지지가 현저히 낮게 나오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한덕수 당시 총리의 그런 지지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지가 훨씬 더 높은 게 현실 아닙니까? 그것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일정 부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죠. 뭐 자료와 관련돼서라든가 아니면 재산과 관련된 내역에 있어서만큼 뭔가 좀 부족한 부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총리 공백이 길어지면서 발생할 수가 있는 국정 운영의 난맥이라든가 지금 1기 내각에 대한 재청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의 부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우리 국민은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결정적인 그런 하자를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사청문위원들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인사청문 이틀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조속히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또 총리 인준안을 두고 대치 중인 여야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